맞습니다. 홍계월전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자고요. 여성 편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 선우가 얘기했는데요. PC죠, PC. 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명나라 시절 앞부분의 줄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명나라 시절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은 자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은 당연히 홍씨겠죠? 그렇죠? 그래서 홍계월입니다. 홍계월전이에요.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이름을 평국이라 고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여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다. 자, 여공이 뭐냐면 이 계월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계월의 조력자네요. 그런데 이름을 평국으로 고쳤습니다. 즉 평국이 누구인 겁니까? 계월인 겁니다. 그렇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자 여공의 아들 보국이라는 도 나오네요. 수학하여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다. 이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이를 평정한다.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 여기 말이 안 돼요, 사실. 일단 왜 말이 안 되냐면 천자를 속인 거죠, 일부러. 그쵸? 천자를 속인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벌이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소설이니까 벌 안 받고요. 오히려 이제 그 보국과 결혼을 중매했는데 야, 중매를 누가 했어요? 천자가 했죠. 그럼 둘이 결혼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누가요? 계월이가요? 니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고전 소설이란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관직명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다른 호 같은 걸로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르는 호칭 같은 걸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웅소설이고 군담소설입니다. 군담소설이라는 거 하는 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게 군담소설이거든요. 영웅소설이라는 건 여기 나온 홍계월이 여성이지만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 일대기적 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좀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홍계월전도 맨 처음에 보면 이 홍씨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좀 어렵게 태어난 딸이고요. 그 어떤 태몽 같은 것들을 꾸는데 그 태몽도 되게 기이한 태몽을 꿔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기이한 탄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능력 같은 거 가지고 있고요. 위험이 찾아오지만 그 위험을 조력자의 도움으로 뭐 이겨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였고요. 봅시다.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거늘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로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을 삼아 장수 1000여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령을 보내셔서 적을 막아주십시오. 자, 남관장이 남관이란 동네에 있는 장수인데요. 여기 대빵인데요. 얘가요. 자기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대요. 누구를요? 오왕과 초왕을요. 정확하게는 오왕과 초왕이 아니라 오왕의 대원수인 구덕지와 초왕의 선봉인 장맹길이겠죠. 얘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을 수 있는 장수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평국이 누구죠? 계월이죠. 홍계월이에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자인 걸 거짓말하고 자기가 대원수로 활동을 하다가 들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천자가 얘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계월이를.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서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말도 안 돼요. 그 능력이. 뭐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승상은 계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계월을 부르려 함. 왜?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평국은 넘사벽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예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죠.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 네? 예전에는 전에는 세상에 나와 있었다. 맞죠? 대원수로 활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규중에 있어요. 규중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중이라고 하는 게 집 안에서 여성들이 머무르는 공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사 중에 규방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여성들이 쓰는 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있는 문학 작품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불러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천자인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의 그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사회의 통념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깨도 되냐라고 하는 거죠. 깬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명분 같은 게 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불러도 될까? 그래도 여잔데. 요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이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다는 건 여성으로서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조야에 있다라는 거는 그 이름 자체는 지금 이 전쟁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까지 녹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월급이요. 신하로서 공무원 월급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규중에 있다여 꺼리겠습니까? 꺼리끼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 오왕과 초왕이 막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막을 것 같아? 평국이 막을 것 같아. 평국을 부릅니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여자들은 이런 것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규중에 머무르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이 천자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천자는 황제잖아요. 황제. 지 맘대로 막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딱 명령을 한 겁니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이제 평국은 원래 옛날에는 소신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신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여성임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에 그래요.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여기까지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황제를 내가 여자인 걸 속이고 남자인 것처럼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 황제 짱짱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신첩은 자기 여성임을 밝히는 거잖아요.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이제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여기서 원수가 누구야? 얘가 평국이야. 평국이 누구야? 개월이야. 그치? 원수 된 거야 지금. 왜? 왕이 뭐라고 그랬어? 황제가 나가서 지켜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수가 됐어. 얘가 개월이야.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보국 누구야? 여공의 아들이야. 여공의 아들이 누구야? 내 남편이야. 맞죠? 내 남편이에요. 아까 전에 기억나요? 평국이 대원수였고 보국이 중군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계급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별 4개랑 뭐 대령이나 별 하나 뭐 이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적병이 급하니 중군장입니다. 보국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했거늘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목기 여쭈었다. 왜 열받은 거예요? 봐봐요. 보국은요 원래 평국이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평국이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둘이 중매를 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이 평국이 즉 개월이는 어디 들어와서 살아요? 집에 들어와서 누구의 아내로? 나의 아내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높낮이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옛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을 하거나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빠, 얘가 나 지금 나오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찌질하게 연기했나요?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봐봐요.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와이프가 원래 원수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원수로서 그냥 따르면 되지 능력도 뛰어나니까. 근데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따르기 싫은 거야. 어디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개월이한테 왜 말 못하는 줄 알아요? 개월이가 장난 아니거든.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예쁘다니까요. 자, 근데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공이 말합니다.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르더냐? 내가 이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에 내가 얘기한 적 있지 너. 개월을 괄시하다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이 보국에게 밥비 가라고 재촉했다. 야, 가, 씨. 그냥 까불지 말고 가. 황제가 지금 원수를 임명을 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까분다고 되니? 가서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했다. 홍원수, 개월, 맞죠? 평국이 딱 이제 남편이 앞에서 딱 엎드려 있잖아. 거기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일부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뭔 얘기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여기서 군법을 시행한다라는 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내가 상관인데 부하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월이 엄격하네요 아주. 여성이고 아내이지만 전장에서는 원수로서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국이 두려워하며 보국은 근데 또 이제 평국이 개월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거든요. 능력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할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 1에 남관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군사들이 이동한 경로를 얘기해 준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수가 적진을 다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벨 것이다.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원수는 누구예요? 한개월이에요. 평국이. 중군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죠. 보국이에요.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나가 싸워.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니네 뭐 그런 거 옛날에 삼국지 게임 이런 거 일기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말 타고.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밥비 나와 칼을 받으라. 나와 맞짱 떠 이러거든. 나와. 적장 은평이 이 소리 듣고 대로하여. 대로했다는 게 뭐야? 개빡침. 대노했다.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3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은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도 좀 싸우거든요. 좀 하거든요 얘도. 착착착 해갖고 배가리를 팍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적장 운경이 은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멀티킬. 멀티킬한 거예요. 운평과 운경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있으면 더 멋있는 거 나옵니다. 봅시다. 그때 적장 구덕지 기억나요? 대원수였잖아요 얘가. 그치? 구덕지가 크게 놓아요.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1대1로 싸웠는데 갑자기 구덕지가 달려들면서 병사들이 쫙 달려든 거예요. 보국은 위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위기에 빠집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1000겹. 졸라 많아요.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 탄식했다. 좆됐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난 뒤졌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이제 위에서 북을 막 치는 게 약간 이렇게 전투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보국의 위급함을 딱 봅니다.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천여 겹 쌓였는데 거기 싹 들어간 거예요. 칼 들고 쫙 갑니다. 가갖고 구덕지에 머리를 베입니다. 싹 한 방에 베어 들고 복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 돌아여 적장 50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야, 보국이 평국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그쵸? 달라요. 구덕지 뭐 돼? 이렇게 팍팍팍 하면 1050명을 죽여버렸는데 지금? 네. 이게 약간 이제 비현실적인 요소죠. 뻥이에요, 뻥.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야, 진짜 좀 조롱까지 하냐?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면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야, 네가 그러고도 평소에 남자라고 하는 거냐? 나를 업신여기든 이제도 그러할까? 야,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더니 앞으로도 그럴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그래서 구덕지 대원수 상대편 대원수 머리 따갖고 딱 보내주는 거죠. 싸움 잘합니다. 싸움 잘해요. 여성 영웅 소설 군남 소설이고요. 여성 영웅의 순환과 극복, 남성을 뛰어넘은 홍기열의 영웅적 행위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명나라가 몇 년이냐? 모르겠네요, 저도. 조선시대이긴 할 것 같아요. 내용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홍계월전은 좀 재밌는 소설이에요, 굳이 따지면. 볼만합니다. 다 이해됐죠?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예요. 평국 싸움 짱 잘하고 보국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까불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코끼리 봅시다. 코끼리는 주인공 여기 남자애 있잖아요. 얘네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외노자예요,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 가정 같은 것들이 워낙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감당해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담아놓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조금 실린 경우들도 있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버지와 나는 10여 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다. 쪽마루도 없는 데다 처마마저 참새 꼬리처럼 짧아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한다. 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네요. 그쵸? 즉 서술자가 학생이다, 어린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때요?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속 봅시다. 며칠 전 주인 아주머니는 누런 갱지에 빈방 있음이라고 써 사무실 문짝에 붙여놓았다.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벽에는 얼룩과 곰팡이와 낙서가 가득했고 들뜬 황갈색 비닐장판 위로는 뽀얀 먼지가 살얼음처럼 깔려 있었다. 비스듬하게 세워진 낡은 캐비닛 뒤쪽 벽에는 쥐가 들락거릴 정도의 작고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주위로 자잘한 시멘트 가루와 흙덩이가 흩어져 있어 마치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였다.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라뜨렸다. 그 방에 살던 사무실에 살던 파키스탄 청년 알리는 도둑질을 하고 마을을 떠났다. 강풍이 불던 날 밤의 어둠과 소란을 틈타 한 방을 쓰던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비제 아저씨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벽에 구멍을 파서 돈을 숨겨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아마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자기네 집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있었을 수 있어서 이제 보내기 직전까지 자기들이 안전하게 자기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도 계속 발생을 할 테니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룸메이트가 갖고 도망간 거죠. 계속 봅시다. 벽에 구멍을 파서 돈을 숨겨놓았다고 한다. 그날 밤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스럭거림을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하긴 이틀 연속 철야 근무에 특근까지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게다가 그날따라 이호실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지금 딱 보면 알겠죠. 이 집이 그 외국인의 국적을 가진 그냥 다문화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사는 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호실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챘고 저녁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1호실 미얀마 아저씨들은 나중엔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기까지 했다. 밤에 일하는 5호실에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4호실에 사는 아버지와 나만이 일찌감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머릿속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 집 나간 어머니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돈을 훔치느라 바스락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거는 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환경 같은 것들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알리는 비지 아저씨 아들의 생명을 훔쳐 도망가거나 다름없다. 아저씨는 막내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이 마을에선 불행이 너무나 흔해 발에 차일 지경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비지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내지른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는 한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워낙 불행이 많아서 작은 불행 같은 경우는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었는데 이때 이 비명소리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자가 즉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이 구멍이 비지 아저씨가 돈을 숨겨놨던 구멍이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구멍 주위로 시멘트 가구라 흙덩이가 흩어져 있어 마치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처럼 보였는데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러뜨렸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는 그 비지 아저씨의 아들의 심장 수술하고도 연관되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중략되어 있고요. 이제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창문에 어떻게 코끼리가 매달려 있는 거죠? 네? 코끼리가 또라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7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가 뭐예요? 네팔 사람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팔은 약간 이런 힌두 문화가 있을 거예요. 맞나? 힌두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네들이 섬기는 종교라는 게 어쨌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천을 이렇게 사는데 그 퍼체우라의 은사로 화려하게 순누인 그 코끼리는 원래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3개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코끼리는 뭐였어요? 신들의 왕인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는데 브라마 때문에 격이 낮아져서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어요. 이 코끼리가. 맞아요? 응? 우주 떠받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개 힘들겠죠? 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의 손톱을 찧었다. 그러니까 이제 퍼체우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에 두르는 천인데 그걸로 창문을 가리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창문에다 이렇게 박고 있으니 그 창문에 코끼리가 있었던 거고 그 코끼리가 수놓아져 있었을 테니까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손톱을 찧은 거예요. 아프겠죠?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코끼리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고 코끼리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들의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던 코끼리가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것처럼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네팔이 히말라야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후미진 공장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팔에서 꿈이 있는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하층민의 삶을 살며 한국 사회를 떠받치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버지는요 젊은 시절에 네팔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실제 내용이에요. 네, 실제 내용이에요. 실화예요. 실화는 아니고요.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의 내용이. 근데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천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던 아버지는 천문학도가 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그쵸? 근데 코끼리 이야기 들으니까 코끼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신을 태우는 구름이었는데 어느 날 격이 낮아져서 이 우주를 떠받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원래 꿈이 있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의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응? 이해되나요?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요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은 이오실 토야 엄마다.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말이겠죠? 맞나요? 그 스리랑카 말이겠죠? 스리랑카 사람이니까. 지난 봄에 단속반을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 결국 잡히고만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토야 엄마랑 토야 아빠랑 같이 불법 체류자였겠죠. 그러다가 토야 아빠가 걸렸어요. 그래서 토야 아빠가 강제 추방됐단 말이에요. 토야 엄마만 여기 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나사를 꿰어 버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눈치다. 훌둘리아, 푸자토레, 게노, 펠레라코, 헬라거리, 탈모르넷, 아게, 슈드, 바레크, 피레아쇼크. 이건 왜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게 요게 그 내용이겠죠. 기도꽃을 꺾어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자기의 어떤 마음이겠죠? 응?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 신김치와 미역국 냄새, 연한 레몬 로션 냄새,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순 없지만 스르르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레까지. 지난 봄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냄새는 한동안 방 안 어딘가에 남아 미풍이 불 때마다 언뜻언뜻 맡아졌다. 하지만 이제 방 안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제 엄마는 같이 없나 봐요. 퀴퀴한 호레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내가 진동할 뿐이다. 아마 엄마는 조선족일 거예요. 환기를 시키려고 퍼체오라를 젖힌다. 노란 햇빛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내려앉아 너울댄다.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푸른 티크나무 숲, 눈 덮인 안나푸르나, 잔잔하게 물결치는 폐화호, 그리고 사탕수수를 빨아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아버지는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온다. 자, 퍼체오라를 젖히니까 히말라야 달력 사진이 있는데 그 달력 사진이 이런 모습이 있는 달력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요. 즉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 햇빛에 녹아내리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거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워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운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죠. 아빠는 당연히 그리워하겠지만 아빠와 나는 감정이 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력에서는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요즘엔 이상하게도 입에서 아무 말이나 튀어나온다.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귀찮고 무엇보다 화가 난다. 오늘은 소영이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내려왔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소영이 오빠가 괴롭히나 봐요.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1대1이라면 자신 있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덤벼들어 쥐잡듯 나를 짓밟는다면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만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퍼체오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떤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춘바를 입고 고향말로 찾아가는 꿈을 꾼다. 노란 유채꽃 너머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낯익은 황토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퉁개꽃과 붉은 비저꽃이 흐드러진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달과 바트, 더르가리, 물소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체라를 실컷 먹는다고 했다. 꿈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자, 아버지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걸 막 네팔에 가서 막 행복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 꿈에서 공항에서 비행기 오르려고 하면 이제 끌어낸대. 아버지 앞을 누군가 가로막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거기 내 가족이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내 청춘도 거기 있어. 즉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네팔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들이 그래도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그렇죠?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킨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얘가 이제 약간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있는데 고향은 없습니다. 왠지 볼까요?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출생신고도 못해요. 나라는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학교 다니거든요.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청강생은 정식 등록생이 아니에요. 정식 등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즉 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감이나 고립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응? 얘가 고향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실 고향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마음을 둘 수 있는 안식처조차도 없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청춘 과부가 볼까요?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홍계월전에 규중이라고 나오는 게, 규중이라고 나오는 게 여성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규방가사라고 하는 것도 다 배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규방가사예요. 여자가 쓴 겁니다. 주제가 뭐래요? 남편과 사별한 아픔과 청산가부가 된 신상탄입니다. 네?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요? 추워요? 23도로 바꿀까요? 띡띡. 얘들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양반집 교수들은 당연히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아빠가 시키는 데 가서 시집을 가잖아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막 그 평균 연령이 높았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연령이 좀 더 높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찍 죽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남편들이.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게 여자가 시집 가면 어디로 가죠? 옛날에 남편 집에 가 살잖아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죽었어. 그냥 여기 살거든요. 딴 남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평생 여기서 그냥 독수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좀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쵸? 재혼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얘가 이제 그 청상 과부 독수 공방하는 모습 같은 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천지 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손 인해사정. 무상하다는 게 인생 무상하다.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못할러라 빈짓살림 못할러라. 이거 AABA 구조래요. 이런 구조가 사실 리듬감이 제일 잘 느껴지긴 합니다. 빈집살림이란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살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얽었다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곰보처럼 이렇게 막 그 얽은 자국, 이렇게 페인 자국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뭔 얘기냐면 얼굴이 얽었어도 혹은 아무리 검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즉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밖에 또 있는가? 부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부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응? 그 다음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 섰고. 자, 견우하고 직녀성이라고 하는 건 견우별, 직녀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들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마주 서 있대요. 그쵸? 그 다음 용천검 태화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고, 용천검 태화검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나왔던 아주 명검이라고 불리던 검들 이름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 짝이래요. 그쵸? 날짐승 길 버러지 다 각각 짝이 있건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저기 별들도 짝이 있고 검들도 짝이 있고 날짐승도 짝이 있고 길 벌레들도 짝이 있는데 이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나만 짝이 없어. 약간 이런 얘기 하겠죠? 계속 봅시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 했더니 백년해로 하자라고 했더니 하느님도 무정하고 가온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 자, 여기 보면 자, 니는 이미 알잖아.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을 잃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얘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견우하고 직녀성도 짝이 있고 용천검 태화검도 짝이 있고 날짐승 길버러지도 다 짝이 있어. 나만 짝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화자가 처지가 대조되고 있대요.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응? 맞아요? 전생차생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이 불교적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세 개를 뭔가 삼생이라고 하는데 요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번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환생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살자고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하느님이 무정하고 가운이 우리 집에 기운이 불행하고 조물이 뭐죠? 조물주 얘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뭐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니 창조주죠. 창조주. 그러니까 시기예요. 귀신조차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뭔 얘기예요? 임과 헤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 가운, 조물주, 귀신 얘들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나 외로워. 나만 혼자야. 가운이 뭐예요? 우리 집의 기운 우리 집의 기운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욕 아니냐고요? 그럼 얘는 남 탓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죠. 니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남 탓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 탓 시전 중이에요 지금. 자, 봅시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다정한 우리 난군 사랑하던 우리 난군. 죽었는데요. 이랬대요 옛날에. 괜찮네요. 그쵸?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활도 잘 쏘고 키도 크고 다정했대요.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일찍 죽었어요. 삼생연분. 삼생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생과 전생과 내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생연분 아니런가 사주팔자 그러한가.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짝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이거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야 부부도 됐는데 죽지 말지 그랬어. 그리 죽자 할짝시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만나지나 말지 왜 만났어? 왜 만나서 우리 결혼을 한 거야?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부질없는 이내 심사, 부질없는 이 내 마음 어느 누가 위로하리. 위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위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심해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바다같이 깊은 수심이래. 그 수심이 근심 걱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슬픔과 절망이 바다같이 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과 슬픔과 절망감이 그만큼 깊고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해산같이 높은 심에 상사로다. 상사는 뭐죠? 상사병 뭐야? 상사병이 뭐야?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생기는 병 아니야? 맞아? 근데 태산같이 높은 심에 내 마음이 태산같이 높아. 무슨 마음이? 상사라는 마음이 태산같이 높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크게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여기 지금 남편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고 너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사하던 우리 난군 어이그리 못 오는가?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못 오는가? 못 오는가? 못 오는가? 못 오는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네요. 운을 형성하는 거고요. 의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상사하던 우리 난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내가 좋아하던 우리 난군 왜 못 오는 거니?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병들어 누워 있어서 못 오는 거니? 그다음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이 약수가요. 이제 옛날 고사에 좀 종종 등장하는 건데요. 이 약수라는 데는 이 고사에 등장하는 옛날 내 같은 거거든요. 좀 강이라고 보기엔 것보다는 좀 작은 건데 거기는 그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깃털 있죠, 깃털. 깃털을 올려놔도 가라앉는다고 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면 거기 헤엄쳐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약수가 가로막고 있으면 거기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약수라는 건 건널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쓰입니다.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서 못 오는가?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뭐 유명한 너무너무 긴 성이잖아요. 그게 가려져 있어서 못 오는가? 못 오는 원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사하더니 뭐예요? 네? 상사하더니 상사하던 서로 그리워하던 우리 난군. 이제 여기도 좀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황개가 이제 닭인데요, 닭.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오시려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봐봐요. 그림에 병풍이 이 뒤에 이렇게 세워놓는 게 병풍이잖아요. 거기에 황개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새벽쯤에 그 황개가 어디에 있는 황개예요? 그림 속에 있는 황개잖아요. 걔가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오시려나. 그 닭이 울면 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생겨야 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돼요. 금강산 상상봉이라는 건 이렇게 높은 봉우리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평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 밀어 배가 둥둥 떠요. 그러면 오시려나. 즉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상황이면 오실까? 이런 상황이면 오실까? 이런 상황이면 오실까? 그 앞에 이런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올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지 못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사별한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화자의 비극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작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뭐더라? 정석가였나? 거기에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려면 그 밤을 구워가지고 그걸 모래에다 넣었는데 밤을 구워서 모래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싹이 자라면 그때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밤을 구웠대요. 그럼 거기 싹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디다 묻었대요? 흙에다 묻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모래 있죠. 바삭바삭한 모래. 거기다 묻어요.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거기에다가 그 구운 밤을 묻고 거기에 싹이 나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마음 같은 것들을 더 심화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가슴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 다 타간다. 가슴속에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리움이 너무 커서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끓여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 구곡간장 썩은 물이. 구곡간장이 여기 안에 있는 이 창자 안에 있는 그런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눈으로 솟아날제.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뭔 얘기냐면 자, 내가 창자 마디마디에 맺힌 시름이 있대요. 거기서 썩은 물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솟아난대요. 너무 이제 간절히 그립고 막 너무나 슬프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썩은 속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9년지수, 오랫동안 계속되는 큰 홍수가 되어서 한강지수 되었구나, 한강물이 되었구나, 한강처럼 그런 큰 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개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된 상황을 설정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 눈물이 한강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그리워서 흘린 눈물이 한강이 되었습니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졸라 그리워요.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과장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립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려운가요? 괜찮은가요? 그 다음 건 더 쉬워요. 이거 시조입니다. 시조. 자, 시조는 몇 줄로 돼 있나요, 원래? 세 줄로 돼 있죠? 첫 번째 줄을 뭐라고 부릅니까? 초장. 두 번째 줄을 중장. 세 번째 줄을 종장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여기가 초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장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장이에요. 여기가 종장입니다. 볼까요? 갈까보다 말까보다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망설임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아니 갈 수 없네라는 건 뭐야? 안 갈 수 없다. 안 갈 수 없다는 건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그쵸?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긍정의 긍정은 강한 부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건 뭐야? 반드시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까? 응? 아니 갈 수 없다. 난 꼭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누굴 따라서? 임을 따라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무슨 법 사용됐다고 해요? 정충법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을 곱 잡으면 나흘의 곱이 뭐죠? 나흘의 곱 나흘이 며칠이야? 4일이잖아. 사흘이 3일이잖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1, 2, 3, 4일 거 아니야. 그치? 4일의 곱을 잡으면 몇이야? 8이잖아. 4의 곱은 4의 곱은 곱하기 2를 얘기하는 거예요. 4의 곱이 4 곱하기 4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며칠이야? 8에 8일입니다. 그치? 응? 여들의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이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그걸 곱잡아서 여드레를 간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아니 갈 수 없네. 간다 안 간다? 간다. 반드시 간다. 그쵸? 천가지 만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창과 칼 도끼가 막 나를 찌른대요.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부정적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계속 나오네요. 이거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쵸? 자, 이런 거야. 창이 나를 위협하고 칼이 나를 위협하고 도끼가 나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갈 수 없네.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 간다는 얘기. 의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윤혁아 맞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계속 봅시다.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섰는데 얘들아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은행나무에 암컷나무와 수컷나무가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짝지어서 같이 서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앞에서 그거 기억나요? 야 길에 가는 벌레들도 짝이 있는데 이랬던 거 기억나요? 앞에 이게 과부 안정가에서 위에서 응? 은행나무에도 그 성별이 있어요? 네, 암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견우직 녀석 마주 서 있고 날짐승 길 벌어져도 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무도 짝이 있고 돌도 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다 이랬잖아. 얘 망부석이 뭐야? 망부석이 뭐냐? 혹시 옛날 얘기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망부석?
이렇게 어떤 돌멩이가 있어. 사람 모양의 돌멩이가 있어.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옛날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 남자가 전쟁에 끌려갔는데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여기 서갖고 그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이 됐대. 뭐 이런 얘기. 그럼 그 여자는 그 망부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향해 있어요? 자기가 기다리는 남자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다.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서 있는데 나는 어떻다라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따라가야겠다는 거 안 따라가야겠다는 거야? 따라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씨. 나무도 짝이 있고 돌멩이도 짝이 있는데 난 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응?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임의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힘 없어 나 못 살겠네. 자,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임의 팔자는 나의 팔자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주책이 없는지 간 곳마다 있어야 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임을 만나고 싶은데 간 곳마다 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못 살겠네. 힘드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제목 뭐였냐? 과부 안정가였냐? 청춘 과부가네. 청춘 과부가랑 내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당신이 남을 더 사랑하는 까닭은요. 앞에 있는 두 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번에 문학작품 전체 중에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온 시 가시화 장미였나요? 장미와 가시화였나? 그것도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니네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또 우리 제자들은 또 똑똑하니까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시작 뭐라고 시작해요? 이 엽서를 띄웁니다 이러고 시작하네요. 무슨 형식이에요?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인 거예요? 편지를 받는 대상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은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라고 쓴 거예요? 우리 보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편지를요. 아는 사람한테 씁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씁니까? 아는 사람한테 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니네 최근에 편지를 써본 일이 있었겠냐마는 응? 뭐 카톡이나 보내지 편지를 언제 썼어요? 그렇죠? 편지 네? 누구 생일 때요? 엄마 아빠 생일 때 편지를 쓴다고요? 쓰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쓴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물론 이 새끼 뭐 이렇게 썼어라고 삐딱하게 보면 그런 친감 못 느끼겠지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친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뭐냐면 소광리의 소나무들이 이렇게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 있거든요. 이걸 딱 보면은 바위나 나무, 돌멩이 같은 거 위에 막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력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우리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소광리의 소나무 숲을 갔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소나무들이 쫙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들이. 그걸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와 짱이다. 와 짱이다. 저 소나무들은 저 자리에 저렇게 서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쟤네들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여기서 회초리를 들고 기다린 스승 같다고 느꼈냐면 이 소나무 같다 이러는 거죠. 야, 너는 세상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응?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려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이라는 건 별 한 개, 소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자연의 이 경이로움 너무나 아름답구나.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는 저기서 저렇게 멋있게 있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감정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가다가 뽑기 500원 넣고 이렇게 니니니니니 이렇게 이거 뽑기 이렇게 500원 날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 500원 날리면서 못 뽑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500원보다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뽑기를 예로 들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비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응?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저 소나무를 바라보는 것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값을 치르거나 그 별을 바라보는 것보다 못한 것을 하면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응? 혹시 니네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 있어요? 최근에? 가갖고 와 진짜 멋있다 뭐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구나. 다 티야 그냥? 응? 그런 걸 안 느껴? 자연의 아름다움? 멋있더라고요. 네? 뭐가요? 집 앞 나무. 뭐가요?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멋있었어요? 그런 걸 느꼈대요. 네. 자, 계속 봅시다. 언젠가 경북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면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된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는 경복궁 복원이라는 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소나무 숲에 와서 이 소나무의 경이로움을 느껴보니 그 경복궁 복원에 소나무를 200만 재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소나무들이 작은 소나무는 200년, 엄청 큰 소나무는 500년 뭐 이렇게 된 거래요. 그 나무마다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된 나무들이 몇십만 그루가 잘려 나간다면 그게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즉 소나무를 소나무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죽은 새를 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은 새를 위하여? 뭐 똑같진 않은데 근데 그건 이제 죽은 새를 위하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폭력성 그것도 뭐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자기의 이제 기준에서 무언가를 그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우 비슷한 점이 있긴 하겠네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계속 봅시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치?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마치 소나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소나무도 그 신발 한 켤레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나 돌멩이 위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도 그런 땅들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는 남산의 소나무는 얘들아 서울 가봤니? 서울 가 종종? 서울 나중에 가야지.
3년쯤 후에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야 내가 얘기하잖아. 홍대 가서 빵댕이 흔들어야 된다고. 맞죠? 왜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9월 동안 흔드는 것보다 홍대 가서 흔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9월 정도 좋을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네. 그 남산은 어떤 거냐? 남산의 소남은 이런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가운데 있다고요, 남산이. 맞아요? 그러면 남산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문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외딴 섬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거에 고립되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한 존재를 남산의 소나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돼요?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요, 무한하게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솔숲에서 나를 혼내는 스승 같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나무들이.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 솔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솔방울에서 다시 소나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솔방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어떤 생명력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이 작은 생명력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이 큰 생명력들을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 소나무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솔방울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 솔방울들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왜요? 바쁘시네요. 다녀오세요. 우리 성균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우리 책에서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인간 문명의 어떤 비판 같은 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시 2개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 시 2개가 막 쉬운 시는 아닙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네요. 야,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만 딱 들으면 상한 영혼이 뭐 같아요? 악당이요? 상한 영혼? 영혼이요. 상한 영혼. 우리 우혁인 상한 영혼인가요? 네. 왜요? 저요? 막 아파요? 네. 영혼이? 네. 막 상처받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선생들이요? 네. 어떻게 상처를 주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지난주에 너에게 어떤 상처를 줬나요? 공부를 해야 된다. 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네. 네, 그렇게 상했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 보니 그 상한 영혼들을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위로. 그쵸? 위로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어이씨 어디 가죠 얘? 고통에게로 가재요. 왜 이래? 근데 어떻게 하겠대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충분히 흔들리자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흔들리려면 뭐가 있어야 흔들릴 수 있습니까? 바람. 바람이 있어야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바람이 싹 불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의도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데 갈대숲 가본 적 있어요? 갈대들이 쫙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흩어졌다가 이렇게 또 이쪽 부르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갈대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얘네들은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렇게 넘어지기만 할 뿐 뒤지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만 깊다면야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다시 돋는다 라고 얘기하고, 즉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옆에 써있네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이에요. 한 계절 넉넉히, 하늘 아래서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 넉넉히 흔들린다라는 건 얘는 갈대들은 어떻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 아, 바람 피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람 또 부네. 그래서 그 바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넉넉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 누우면 돼요. 만약에 내 여기 위에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내 뿌리만 깊다고 한다면요,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뿌리라고 하는 건 강한 의지나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는다. 즉 강한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갈대를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갈대처럼 충분히 흔들리면 그런 고통이나 아픔 같은 것에서 충분히 벗어나거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거기 갈대를 보면 얘네가 흔들리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고통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흔들리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 청유형 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의지적 어조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태도, 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즉 뭔 얘기냐면 고통이 와요. 그럼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공부하라는 나의 말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지. 시험 2주 남았는데 이런 얘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아, 또 하네 저 새끼 이러면서. 아,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서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밑둥이 잘렸는데 새순이 돋지 않았어요. 네.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피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맞서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를 직시한다, 인정하고 바라본다, 그리고 대면한다, 대결한다 라는 의지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한번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예 뿌리가 없는 애가 나옵니다. 아까는 그 의지, 뿌리만 있으면 다시 자라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뿌리 없는 애가 나와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이 부평초라는 게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걔네가 뿌리가 없는 건 아닌데 뿌리가 내리진 않죠.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뿌리가 이제 물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응?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여기까지 볼까요? 얘들아 봐봐. 부평초는요 이렇게 물 위를 떠다니는 식물인데 그 물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자라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집에서 파 키워 먹는 사람들 있나요 혹시? 요즘에 예전에 한창 유튜브에 막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파 이렇게 대가리 잘라갖고 넣어놓으면 거기서 다시 자란다고. 그런 거 알아? 그런 거 본 적 없어? 유튜브에 그런 거 막 나오던데 그
파 대가리, 그 파가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 잘라요. 그다음에 나머지 파 대가리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 수염 있는 부분하고 거기 이렇게 물 있는 데다 꽂잖아요. 그럼 거기 다시 자라요. 이렇게. 응? 뭐만 있으면 자라요? 물만 있으면 자라요. 그 파가 이 부평조 같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조. 이 부평조가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얘는 심지어 어디 뿌리 내려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 막 흔들려요. 고통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물 고이면 꽃은 핀다. 꽃이 핀다라는 게 부평조 꽃이 핀다라는 거, 그 부평조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이 흐른다는 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평조 입장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서 뒤질 것 같아도 이 세상 어디에나 물은 있으니까 그 물만 있으면 난 어떻게 될 수 있다?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력을 다시 피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살겠다는 희망과 의지만 있으면, 내가 고통을 이기겠다는 희망과 의지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 뭐래요? 아까는 이제 고통을 만나러 가자 그랬잖아요. 고통 얘기로 가자 그랬잖아요. 이제 고통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같이 가자. 삶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고통이. 즉,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고통과 싸우겠다. 고통과 맞서 싸우겠다.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응? 얘들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고통은 있을 거예요. 그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피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들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시 써놓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계속 볼까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랬습니다. 못 가랴 무슨 법? 서리법 사용됐는데,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자, 나는 외로운 게 너무 싫어. 혼자 여행 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외롭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면 그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난 외로워도 괜찮아.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즉 내가 목숨을 걸었어요. 어디 가는데 해가 져요. 그 문제가 돼요? 난 목숨을 걸었어. 내가 죽더라도 거길 갈 거야. 해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미 의지가 뭐였어? 난 죽더라도 거길 갈 거야 라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대구예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라고 하는 건. 그쵸?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승자 졸려요? 네.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났어요.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은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고통에게로 갔고 고통과 살을 맞대고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살다 보니 고통과 서름의 땅을 어떻게 됐어요? 훨훨 지났어요. 부정의 현실을 내가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고통을 이겨내면 도달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에 서자라고 하겠습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얘들아, 바람이 불어요. 내가 두 팔로 막으면 바람을 피할 수는 있겠죠. 두 팔로써.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없어지거나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즉 바람은 부는데 언젠간 그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멈추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맞아요? 그 바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언젠가 그 바람은 멈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니네가 아무리 지금 괴로워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자꾸 뭐하라고 해? 공부하라고 해. 또 뭘 내줘? 숙제를 계속 내줘.
하지만 언젠간 끝나요, 안 끝나요? 언젠간 끝나요. 언젠간 끝납니다. 맞죠? 왜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늦어도 24살엔 끝날 거예요. 좀 더 줄여줘요? 19에 끝내야 되나? 근데 19에 끝내야 돼요. 19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내가 고통에 익숙해지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19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고통이 막 와요. 나 어떻게? 계속 피해. 아, 무서워. 고통 없는 데로 가고 싶어. 이렇게 계속.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고통이 또 와요. 맞아요? 무슨 얘기야? 공부 지금 해라. 피하면 어떻게 된다? 24살까지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는 아니잖아. 왜 남자는 아니에요? 군대가 군대 갔다 와서도 할 수 있죠. 군대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냥? 갔다 오면 26까지 고통 안 해. 그럴 수도 있겠죠. 최악이네요. 네. 얘들아, 알겠지? 지금 고통 받자. 어? 왜? 영원한 눈물은 없어. 어려움은 일시적인 거야.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또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영원한 슬픔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캄캄한 밤이라는 건 어두운 현실, 암울한 현실 같은 게 되겠죠. 그치? 그래도 뭐가 온대요? 마주 잡을 손이 하나 온대요. 나와 함께할, 연대할, 나를 위로해줄,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 같은 것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영혼들한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희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상한 영혼들한테. 얘들아,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니네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단다. 언젠가 그 고통은 어떻게 될 거야?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알겠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요. 고통은 언젠가 분명히 끝납니다. 분명히 끝나요. 니네가 공부를 안 해도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잖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예를 들어서 28살, 39살이 됐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너네한테 야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고통은 끝난다고요. 그쵸? 공부의 고통이 끝나. 그쵸? 공부의 고통이 끝나죠. 대신 이제 다른 고통이 찾아오겠죠. 다른 고통.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고통은 끝나긴 하잖아요. 그 공부에 대한 거. 니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금 공부의 고통인데 뭐. 엄마 잔소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우야 뭐라고요? 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장미와 가시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요거 일단 해봅시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네? 자, 장미와 가시를 통해 성찰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간 인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라고 했습니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얘들아, 삶을 만졌대요. 눈먼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요. 정말 가시투성이네요. 네. 자, 뭐냐면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느낀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요. 자, 만진다라고 이런 거예요. 봐봐요. 불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 뜨거울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걸 만져요. 진짜 뜨거움을 느끼겠죠. 즉 눈으로 상상해서 아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즉 눈먼 선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라고 하는 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껴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대요? 가시투성이었대요. 즉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가시에 찔리고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쵸? 내가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가시가 있지만 직접 만지면 아프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걸 만나서 찔려보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어른들을 보면서 야 어른들은 빡세겠다, 돈 벌기 진짜 힘들겠네 라고 느끼는 것과 거기 가서 돈을 벌어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네? 계속 봅시다.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고통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행복이에요. 최소한 뭐냐면 안 고통이에요. 최소한. 맞아요? 즉 고통이란 게 끝나고 나면 고통스럽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늘 고통스럽다가 이제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네가 방금 쥐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난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내가 가시를 막 만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가 많구나. 삶의 고통이 되게 많구나. 하지만 이 고통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구나? 꽃이 피겠구나. 행복이 찾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준수야 이해되죠? 오늘 준수가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여 준수가.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앞에부터 보죠. 장미꽃이 피어나요. 너무 예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장미꽃을 피우기까지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는 없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서울대에 오려고 그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 난 그때 잠도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자고 코피를 몇 번이나 쏟았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 서울대 오니까 좋긴 좋네. 응? 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진짜 서울대를 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그땐 힘들었었는데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리고 그 고통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해돼요? 그 다음 봅시다.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가시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애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걔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응? 그럼 이런 거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는 아무리 내가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그 고통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서리법을 사용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그런 감정들을. 이해돼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응? 자, 장미꽃을 기다렸다는 건 가시투성이를 지나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나서 장미꽃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미꽃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미래 같은 것들이 되겠죠. 밝은 미래, 곧 찾아올 행복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상황인데 장미꽃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거죠.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상실감이 크겠죠. 맞습니까? 계속 보죠.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그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타나는 청자예요. 청자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말해줘.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장미는 장미예요 가시예요? 장미. 가시장미. 장미죠. 장미가시는요? 가시. 가시예요. 그럼 거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가시장미에서는 장미가 포인트고요. 장미가시에서는 가시가 포인트예요. 뭔 얘기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겪은 장미로서의 삶인 것인가? 장미를 꿈꾸지만 결국엔 가시로만 남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가시로 남고 싶어요? 장미로 남고 싶어요? 장미로 남아야겠죠. 맞습니까? 즉 이건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늘 장미를 꿈꾸지만 현실 속에서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망과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느끼는 갈등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는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자, 장미의 가시라고 하는 것과 장미와 가시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즉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시를 만지는 일 혹은 가시밭을 걷는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장미꽃을 피우고 그 장미꽃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시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거 위주로 했고요. 내 목표대로 일단은 모든 작품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다시 한번 가볍게 읽으면서 복습 정도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